타주시장님의 성함이 어떻게 되시죠? 잘 모르겠습니다. 어디 나간대. 어디 찾아볼게요. 나간대. 제가 잘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속이 민주당 소속인가요? 네, 네. 국민의 민주당 소속. 경기 북부의 유일한 민주당 소속 자치단체장이라고 합니다. 자, 공덕포차와들 함께하는 하이트질로 벌써 술 됐다. 감사합니다. 마켓타니를 소개합니다. 검증된 상품을 인터넷 최저가보다 저렴하게 판매하고 있는 쇼핑몰로 마켓타니에서 알뜰 쇼핑하시면 수익금 일부가 한겨레TV 제작에 사용이 됩니다. 구수한 누룽지 좋아하시는 분들께 강력 추천합니다. 현미숨 누룽지는 청정 지리산 자락에 유기농 현미로 만든 누룽지로 깔끔하게 도정한 현미로 고슬고슬하게 밥을 지은 후에 그 밥을 천천히 구워서 황금빛 누룽지로 만든다고 하고요. 누구나 편하게 먹을 수 있도록 곱게 분쇄한 후에 커피 믹스처럼 개별 포장으로 담았습니다. 바쁜 아침 간식이 필요할 때, 차 한 잔이 생각날 때 현미숨 누룽지를 경험해 보시기 바랍니다. 뜨거운 물로 3분이면 완성되기 때문에 간편하고 든든하고 맛있습니다. 현미라서 더욱 건강한데 가격은 저렴합니다. 끓는 물에 우릴 필요 없이 시리얼처럼 우유에 타서 드셔도 좋습니다. 그냥 과자처럼 드셔도 맛있습니다. 곱게 분쇄한 상태라 바삭한 식감과 고소한 감칠맛을 모두 맛보실 수 있습니다. 이가 약하신 분들, 소화가 안 돼 불편한 분들, 다이어트를 위해 저칼로리 식사를 찾는 분들, 카페인 음료 대신 건강한 음료를 찾는 분들께 정말 좋습니다. 추석 선물로 좋은 당일 수확해 살아서 싱싱하게 도착하는 완도 활전복 선물 세트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특대 사이즈 주문하실 경우 서비스 한 마리를 더 넣어드립니다. 어디서도 만나기 힘든 가격으로 준비했습니다. 특대 1kg, 증정 한미 포함해 총 12미가 34,900원, 대사이즈 1kg은 12미 29,800원으로 무료 배송입니다. 주문 방법은 유튜브 화면 좌측 하단을 클릭해 바로 주문 가능하고요. 주소창에 마켓타니 입력 후에 검색하셔서 주문하셔도 됩니다. 010-2885-3244로 전화 주문도 가능합니다. 오, 12미가 12마리라는 거죠. 그렇죠. 네. 이제 먹으면 됩니까? 네. 누룽지 기대 이상입니다. 아침에 애들 간단하게 먹기 참 좋겠는데. 그러니까 이게 딱 이렇게 포장되어 있는 것도 되게 좋은 것 같아요. 하나 딱 따가지고 사서 주면 되니까. 자주 안 하면 보통 누룽지 병에 든 거나 이런 거 하면 맞아요. 양을 어느 정도 해야 되는지 잘 모르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아깝게 남기고 이런데 이건 딱 맞네요. 그리고 생각보다 이런 게 건강한 안주로 좋습니다. 아니 이게 안 붓고 이거 마른 거를 먹어봤는데 네. 되게 바삭바삭하고 고소하죠. 다른 과자나 이런 거보다 훨씬 건강해지는 것 같고 하기야 뭐 술 먹고 뭐 얼마나 건강해지겠습니까? 그래도 안주라도 조금이라도 건강한 거 먹어야죠. 중요합니다. 저는 누룽지 먹을 때 약간 바삭바삭하게 씹히는 거 좋아하거든요. 그래요? 근데 이거는 그냥 뜨거운 물을 부으면 되니까 바삭하게 먹을 때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우리는 진짜 누룽지 먹는 것처럼 먹는데 장현 기자님은 진짜 품격 있게 차로 드시고 계십니다. 네, 누룽지 차로. 어차피 좀 씹어야 돼요. 그러니까 맛안 맞는데. 그러네요. 저희는 씹지도 않고 있네요. 맛있네. 이건 진짜 저는 벌써 한 주문해야 되겠다. 봉지를 다 먹고 있습니다. 아침에 시간 없는 분들 아침 식사 대용으로 좋겠네요. 예. 이거 해가지고 오이지랑 먹으면 진짜 맛있겠다. 그렇죠? 왜 웃으세요? 멋진 안주네. 소주 안 따십니까? 네? 소주 따셔야죠 이럴 때. 오이지 없나요? 저는 여행 다니면 아침 식사를 꼭 누룽지 하거든요. 누룽지가 여행할 때 가지고 다니기 진짜 편해요. 예, 그러기도 하고 되게 그냥 마트에서 사기도 하고요. 물 부어서 먹는 거. 네. 와 이거 진짜 여행용으로도 진짜 딱이다. 그러고 예, 보니까. 여행용으로 좋을 것 같아요. 네. 좋은 팁 감사드립니다. 그러니까 진짜로 애들이 어리니까 이런 거 딱 보면 애들 아침 그렇죠. 네. 그러니까 수프, 누룽지 아니면은 토스트 잠깐 구워주든지 간단히 네. 먹고 그냥 이렇게 애가 가야 되니까 이런데 그냥 김부각이나 이런 거 하나 딱 주면 딱 먹죠. 진짜 먹이는 거 같죠? 네. 김부각 잘 안 나오거든요, 이럴 때. 오이지 현실 아빠 느낌 딱 납니다. 그렇죠. 현실 아빠. 예. 좋네요. 아침 잘 챙겨주세요 애들? 주말은 제가 하고 주중은 안 하시고. 주중에 한 번은 아내가 어디 갈 일이 있기 때문에 네. 아침엔 제가 하고 가는데
둘이 이렇게 챙겨서 어린이집 늦지 않게 보내는 게 간단한 일은 아니더라고요. 맞아요. 네. 애 둘이면 더 힘들 것 같아요. 네. 아침도 먹여야 되고 짐도 싸야 되고 출근 준비도 보고 해야 되고. 아무리 여유 있게 시작해도 네. 여유 있게 해서 야 오늘은 5분이나 남네. 신발 딱 신을 때 화장실 가잖아요. 그러면 아시죠? 그 어떤 느낌인지 아시죠? 어떤 이게? 느낌인지 알죠. 네. 그럴 때 아. 신발 딱 나가려고 할 때 신발 신고 밥 딱 맛있게 뜨려고 그렇지. 하는데 화장실 간다고. 그리고 그럴 때는 신발을 항상 어렵게 신겼을 때예요. 한 3분 정도 걸려가지고 네. 띵띵대면서 딱 땀 신겼는데 흘리고 이래서 나 화장실. 이제 가면 된다. 아 진짜 현실류가 그럴 때 참으면서 사람이 성장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렇죠. 인내심. 예. 참을인자 3번 쓰면서. 근데 결국은 애한테는 참는데 그게 다 회사 오거나 이렇게 되면 다른 데 다 아 터지더라고요. 스트레스가 걸려가는 거군요. 아, 조심해야겠네요. 네. 오늘 별일 없으셨죠? 그렇죠. 그래서 그걸 육아의 여유를 위해서 이런 누룽지가 참 좋을 것 같습니다. 맞아요. 아침에 바쁜데 10분이라도 아끼려면 요거 진짜 되게 필요합니다. 저는 아침에 요새 도시락 싸가지고 다니는데 진짜 아침에 애 밥 챙겨주고 제 도시락 싸고 씻고 막 하는데 되게 바쁘더라고요. 애하고 같은 반찬. 그렇죠. 아침에 애 차려주는 걸 제가 도시락으로 싸웁니다. 아 근데 요즘 애가 도시락을 싸다녀요? 아, 제 도시락. 그렇죠. 제 도시락, 애 도시락 와요. 그렇지. 딱 아시겠죠. 보니까 아직 애가 어리다는 걸 네, 알겠죠. 알겠습니다. 네. 아무도 요새 도시락 안 싸요. 그러니까. 아 옛날 엄마들 어떻게 도시락 다 쌌는지 모르겠어요. 진짜. 그러게요. 도시락까지. 그거를 너무 고등학생 애 둘이 있으면은 도시락을 거의 한 4개씩 이렇게 싸잖아요. 저도 저녁까지 싸가지고 다녔거든요 고등학교 때. 뭐 공부 좀 했네. 전교생이다. 저녁까지 먹었습니다. 송채경화의 공덕 포차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한결의 송채경화 기자고요. 수요일에 공덕 포차를 책임지고 계신 두 분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성한효 한결의 정치부 선임 기자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그리고 장군님, 장영철 KSOI 부소장님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은 아무래도 이재명 대통령이 오늘 새벽 시간에 미국 뉴욕에서 했었던 유엔 총회 기조연설 얘기부터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우리가 지난번 12.3 내란 이후에 한국이 굉장히 빨리 민주주의를 회복했다 이런 점을 강조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세계 시민의 등불이 될 새로운 대한민국이 국제사회에 완전히 복귀했음을 당당하게 선언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특히 이제 북한과 관련해서 북측 이제 인사를 향해서 일체의 적대 행위를 할 뜻이 없음을 다시 한번 분명하게 밝힌다. 라고 한 대목에서는 이제 박수가 터져 나왔다.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좀 유엔 연설 어떻게 지켜보셨어요? 이게 뭐 우리 대통령 유엔 가서 연설하는 거 그거 보는 것 자체로도 굉장히 기분 좋은 일이고 유엔이 2차 세계대전 네. 마무리할 때 이제 세계 평화를 위해서 만든 그 국가 연합 기구죠. 그래서 우리하고 북한하고 지금 같이 회원국입니다. 네. 노태우 정부 때 같이 동시 가입을 했죠. 그 이후에 별로 진전이 없어서 그렇지. 아무튼 이제 북한 대표도 거기 와 있었고요. 그래서 특히 내용 중에 이제 민주주의 얘기는 이번에 뭐 당연히 할 걸로 예상이 됐었고요. 사실은 우리나라 그 민주주의가 윤석열 대통령 때 좀 그 점수가 많이 낮아졌거든요. 네, 그렇죠. 지수가 좀 떨어졌더라고요. 예, 떨어졌죠. 그러다가 이제 계엄까지 했기 때문에 사실 계엄 이런 거는 이제 후진국에서나 네. 하는 건데 친일 쿠데타 그걸 하는 걸 보고 만약에 이제 그게 성공했다면 우리나라 이제 망한 겁니다. 근데 거기서 이제 다시 우리 국민이 떨쳐 일어나서 그걸 막은 걸 보고 전 세계의 정치학자들이 대한민국의 그 민주주의 회복력은 참 대단하다. 이런 평가를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뭐 여러 언론에도 나왔지만 직접 미국이나 유럽 쪽의 학자들하고 이렇게 교유하신 우리 국내 정치학자들의 전언이에요. 이게 최근에 하여튼 만나기만 하면 그 얘기를 한답니다. 한국은 대단한 것 같다고 민주주의. 근데 이제 미국 정치학자들이 그렇게 칭찬을 하면 꼭 되묻는데요. 근데 미국은 지금 괜찮습니까? 그게 찔리겠네요. 근데 말을 안 한다니까. 그러니까, 대답을 안 하고 아니 그냥 됐고 그냥 한국은 민주주의 대단한 것 같다. 아무튼 뭐 굉장히 좀 자랑스러워해도 좋은 장면이었고요. 네. 흐뭇한 장면이었습니다. 네, 어떻게 보셨어요?
자랑스럽죠. 자랑스러운데 전 다른 전체적으로 이야기하시는 뭐 내용들 다 좀 감동적이고 되게 여러 사람의 지혜들이 모인 글이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었는데 네. 저는 어쨌든 다자주의적 협력이라는 단어가 어쨌든 유엔의 사실은 기본적인 정신이기도 하고요. 네. 특히나 저는 전체적으로 대통령께서 쭉 이야기하시는 게 전 세계인을 위한 메시지이기도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메시지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네. 하나하나 예를 들어서 순서가 쭉 어떻게 됐냐면 민주주의, 그다음에 평화의 문제, 네. 그다음에 AI 문제를 이야기를 긴 시간을 하셨는데 그 AI가 전 지구적 과제를 해결할 수 있는 가능성으로서의 AI. 그게 또 혹은 속박하는 것 말고 네. 사람들을 좀 더 해방시킬 수 있는 것으로서의 AI의 의미를 규정을 하셨고 그다음 기후 위기, 네. 그다음 빈곤과 불평등 이런 부분들을 쭉 이야기를 하셨거든요. 그러면서 다자주의적 협력을 통해서 이 문제들을 극복하자. 정반대의 위치에 트럼프 대통령이 사실은 서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리고 트럼프 이게. 대통령은 근데 연설하면서 굉장히 유엔을 비판하고 그러니까요. 미국 중심으로 가야 된다 이렇게 아니 얘기했고. 게다가 뭐 이니셔티브 이런 걸 많이 하던데 UN 80주년에서 UN 80 이니셔티브라고 사무총장이 지난번에 발표했던 것 중에 하나가 유엔이 이제 새롭게 거듭나자. 네. 그리고 유엔이 세계의 조정 능력들을 지금 많이 상실하고 있기 때문에 심기일전하자라는 이야기를 한 80년 된 기조연설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싸그리 밟아버렸잖아요. 그렇죠. 그 부분에 대해서. 유엔이 뭐 한 일이냐 뭐. 그래서 쉽지 않은 일이다 뭐 이런 생각이 사실은 들고 대신에 더더군다나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이재명 대통령의 메시지들이 조금 더 가치 있게 좀 보였던 것 같습니다. 좀 더 빛났다. 네. 트럼프와 오히려 비교가 돼가지고. 알겠습니다. 그리고 사실 오늘 이제 신문 일면들에 가장 많이 난 게 END 이니셔티브예요.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관련해서 END 이니셔티브라는 걸 이제 제시를 했는데 END는 E 교류, N 관계 정상화, D 비핵화 이렇게 영어 앞글자를 따와가지고 만든 건데. 그러니까 사실 이거를 이제 신문들이 오늘 아침에 해석을 할 때는 그러니까 선 비핵화에서 좀 벗어나서 일단 교류 먼저 하고 관계 정상하고 그 다음에 비핵화로 가자라는 의미다라고 해석을 했는데 오늘 대통령실에서 한 설명을 들어보니까 아니 그게 우선순위가 뭐가 따로 있는 게 아니라 그냥 서로 상호 관계 속에서 이제 다 같이 있는 거다 이렇게 좀 설명을 하더라고요. 이 대목은 좀 어떻게 해석을 하고 계셨어요? 근데 뭐 가치의 우선순위는 없다 하더라도 네. 실행이나 현실적인 우선순위는 분명히 존재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비핵화를 전면에 걸었을 때는 그 이외의 모든 것들이 아무것도 진행되지 않는 상황인 건데 네. 예를 들어서 지금 제일 어려운 상황인 게 뭐냐면 핵을 절대 포기하지 못하겠다는 북한하고 네. 북쪽하고 핵만 포기해라라고 하는 미국하고 그다음에 거기에 일정 정도 입장을 같이 하는 우리하고 대화를 해야 되는 문제 이런 협상이 사실 제일 어렵잖아요. 그렇죠. 이게 이거 하나만 하면 나머지 다 해줄게 이게 제일 어려운 문제거든요. 이걸 포기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상황에서 비핵화를 전면에 목표로서 수정할 수는 없지만 전면에 내세우고 그걸 제일 선제 조건으로 했을 경우에는 단 한 치 앞도 나갈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네. 조정들은 분명히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렇다 하더라도 비핵화라는 목표가 흔들릴 수 있을 것이냐. 비핵화를 포기해버리는 순간에 한반도의 지형이 사실은 달라지는 문제들이 생기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근데 저는 그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뭐 우리나라가 지금 당장 그 대통령께서도 이야기했던 것처럼 협상의 당사자가 되기는 어려운 상황이고 북미 협상이 사실은 풀리는 게 어쨌든 중요한 상황인데 네. 둘 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본원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한치도 양보할 수 없는 상황이지만 네. 양쪽의 리더들이 가지고 있는 수요들이 있거든요. 안전을 보장받아야 되고 교류를 해야 된다는 김정은 위원장의 절실함이 있고 네. 세계적인 리더로서의 자기 위치를 강고히 하면서 노벨 평화상이나 등등에 대한 명예를 가져야 되겠다는 있기 때문에 네. 그래서 근본적인 부분들이 흔들리지 않아도 협상의 여지들은 있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유연하게 순서를 앞뒤로 밀고 당기고 하는 게 우리나라가 선택할 수 있는 외교적인 수완이 아닐겠나 뭐 이렇게 그런 생각을 것들은 합니다. END로 네. 표현을 했다 이렇게 평가를 해주고 어떻게 평가하세요? 그러니까 국내 보수 언론하고 이제 국민의힘 네. 이쪽에서는 그럼 비핵화 포기한 거냐? 뭐 이렇게 나옵니다. 네네. 이게 이제 우리가 과거에 통일이라는 게 이제 한반도 통일 게 목표인데 현실적으로는 그 통일이 목표가 아니고 과정일 수밖에 없다. 현재 분단 상태인데 통일하자. 어떻게 당장? 뭐 방법이 없잖아요. 네. 그래서 통일을 향해서 이제 나아가는 통일은 과정이다. 이런 설명이 있었는데
지금 북한 핵 문제도 지금 그렇게 된 겁니다. 뭐 핵 실험하고 핵폭탄을 가지고 있는 현실에서 이제 그게 물론 북한의 책임이 제일 크지만 이 사태를 여기까지 방치한 미국의 책임도 그 못지않게 커요. 근데 여기서 갑자기 뭐 필요 없어. 우린 비핵화 아니면 너희하고 대화 안 해. 이제 이렇게 나오면 그게 사실상 결과적으로는 그냥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인정하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네. 그래서 이재명 대통령의 END, 그러니까 교류, 그러니까 저는 그 순서가 의미 있다고 생각을 해요. 네. 일단 어떤 교류를 통해서 정상화하고 지금 비정상이니까. 네. 그 다음에 이제 비핵화를 향해 가는 거죠. 이게 사실은 미국의 이 한반도 전문가들도 인정하는 현실적인 해법입니다. 또 트럼프도 이쪽에 관심이 많은 걸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이재명 대통령 실용주의자 맞아요. 또 현실주의자입니다. 그래서 그냥 뭐 과거에 우리의 소원은 통일이 굉장히 낭만적인 구호에 불과했듯이 네. 북한 비핵화해야지. 북한을 절대로 핵보유국으로 인정하면 안 돼. 그래서 어쩌라고. 뭐 당장 아무것도 하지 말자는 게 이제 보수 쪽하고 이 분단 기득권 세력의 속셈이거든요. 네. 그래서 북한은 계속 악마로 만들어 놔야 여기서 좀 이 기득권 세력이 계속 자기들 기득권을 누릴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문제를 풀어가기 위해서는 현실적으로 이재명 대통령 해법밖에 없어요. 네. 그래서 뭐 당연히 그렇게 갈 거고요. 앞으로 이제 북한, 미국하고 협상을 시작할 텐데 이 순서에 따라 아마 진행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네, 오늘 아마 이제 그런 공격 때문인지 순서는 사실상 없다라고 얘기했지만 사실상은 이 순서대로 갈 것이다 이렇게 전망을 해주셨고 이제 국민의힘 반응이 이게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이 이제 연설을 가지고 실패한 좌파 대북 정책의 재탕에 불과하다라고 얘기하면서 이 END 이니셔티브의 END를 everything 다 퍼주고 N nothing 아무것도 얻지 못하고 D die 한반도 파면을 불러온다 뭐 이렇게 해석을 했던데 이게 좀 어떻게 말장난이죠. 뭐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네. 이게 김대중 대통령의 햇볕 정책을 이제 북한 퍼주기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뭐 결국 그걸로 핵 개발한 거 아니냐 이제 이렇게 거짓말을 하고 있는 건데 이게 잘 보셔야 돼요. 이 남북 간의 적화 통일 없애고 평화 통일 쪽으로 선회한 최초의 대통령이 박정희 대통령입니다. 네. 1972년에 북한하고 7.4 남북 공동 성명을 해요. 그때 통일 3원칙이라는 걸 처음으로 그래서 첫째 자주 통일. 그러니까 외세에 의존하지 않고 우리가 자주적으로 통일을 하자. 그다음에 평화 통일. 무력 침공 이런 거 서로 하지 말고 평화적으로 통일을 하자. 네. 또 세 번째가 민족 대단결 이런 겁니다. 이 굉장히 그 중요한 원칙이죠. 우리 제가 어릴 때 중고등학교 때 그 시험 문제 꼭 나왔습니다. 바로 하나 넣어가지고.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지금 우리가 많이 잊어버리고 있는데 여기서 출발을 해서 노태우 대통령 때 한민족 공동체 통일 방안을 만들어요. 보수 정권 때 이런 것들을 다 해왔네요. 물론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죠. 유엔 동시가입 언제 했어요? 노태우 때 한 겁니다. 우리 소련하고 수교 언제 했어요? 노태우 때 했어요. 중국하고 수교는 언제 했죠? 노태우 때 한 겁니다. 네. 그래서 김대중 대통령하고 뭐 임동원 외교안보 수석은 햇볕 정책이 사실은 그 노태우 정부에서 한 거를 물론 김영삼 대통령도 있어요. 1994년에 민족 공동체 통일 방안이라는 걸 만듭니다. 이게 대한민국 정부의 공식 통일 방안이에요. 네. 우리가 그걸 이어받아서 햇볕 정책을 하는 거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재명 대통령이 얘기한 이게 뿌리가 박정희, 노태우 거기서 출발하는 거예요. 저 장동혁 대표 그 얘기를 저도 이제 이렇게 보고 좀 원색적으로 표현하면 참 진짜 무식하다 이런. 역사를 잘 공부 모르는구만. 좀 하고 얘기를 해야지. 무조건 좌파 대북 정책이라니. 네. 세상에 이렇게 무식한 사람 무슨 정당 대표를 하는 제가 막 화가 나더라고요. 뭐 지금 하는 거. 펜을 집어 던지셨습니다. 무식하다 정도로 그걸 원색적인 표현이라고 저는 어느 정도 원색적으로 나오시니까. 네. 게다가 그 역사적인 부분들에 대한 이해도 있지만 네. 쓰레기 폭탄 이런 게 언제 있었던 일입니까? 북측에서 보내가지고. 네. 그래서 몸을 양쪽에 닦아다. 막 확성기 틀어가지고 네. 접경 지역에 있는 우리나라 국민들이 견디지 못할 정도의 심리적인 압박감들을 느끼고 진짜 전쟁 나는 거 아니냐라는 두려움들 그런 것들 때문에
경제적인 부분에 있어서도 타격을 받았던 게 지난 3년 윤석열 그 정부 때입니다. 그러니까 그걸 이어받고 그리고 그렇다고 해서 윤석열 정부에 대한 참여도 하고 있지 않고 윤 어게인을 그냥 방치하고 있는 당 대표가 할 이야기는 아니죠. 그리고 저는 정치적으로 보더라도 그리고 정치 전략적으로 보더라도 지금 그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는 이재명 대통령에게는 힘을 어느 정도 실어주고 네. 민주당하고 각을 세우는 방식으로 가는 게 그나마 국민적인 동의력을 얻을 수 있는 건데 정치적으로도 전략적으로도 그리고 역사적으로도 그리고 책임성 그러니까 정치 도의적으로도 너무 지금 유튜브 말장난에 빠져 있구나 이런 생각이 사실 네. 듭니다. 이거 END 보고 저는 빵 터졌습니다. 아, 이거를 이렇게 빠른 시간에 만들어낼 수 있구나. 저는 지금도 긴장하고 있는 게 원래 END를 네. 누군가가 발음을 해줘야 되는데 네. 영어가 길더라고요 이번에. 그래서 이건 그냥 넘어가는 것으로. 예. 다들 잘 아실 거예요. 그렇죠. 뭔지. 예. 네, 그럼요. exchange 뭐죠? normalization인가요? 네. denuclearization. 맞습니다. 발음이 좀 어려운데. 우리를 대표해서 결국은 우리 저는 성환이 성희자님이 하실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이제 감사합니다. 뭔가 이제 끝낸다. 뭐 네. 이제 세 글자를 합치면 뭐 그런 건데 이제 한반도의 좀 긴장 이런 걸 좀 이제 마무리하고 평화 쪽으로 나아가자. 뭐 이런 겁니다. 근데 이걸 나쁘게 해석하면 뭐 이로써 뭐 우리 통일은 끝났다 이렇게까지 뭐 무리한 해석을 누가 했던데 비핵화는 이제 끝났다. 뭐 이거 안철수 의원이 또 그렇게 또 해석을 하는 이분도 사람이네요. 공부를 좀 하시지. 이게 지금 어떻게 몰라도 이렇게 모르나 싶고요. 역사 공부가 필요합니다. 저 이제 우리나라의 보수 세력의 뿌리가 분단 기득권 세력이라고 생각을 해요. 남북이 분단돼 있으니까 남쪽에서 저 북한에 지금 우리가 전쟁도 했고 하니까 우리 기득권 세력 건드리지 마 이렇게 그 체제 수호가 중요해. 그래서 민주화운동하는 사람들 간첩으로 몰고 빨갱이 몰아서 죽이고 그런 거 아닙니까? 근데 이게 이제 군 생활 해본 남성들은 아는데 이게 우리나라 기득권 세력이 얼마나 비겁한지 말도 못해요. 네. 왜? 재산이 많기 때문에 잃을 게 많아요. 실제로 북한하고 긴장이 고조가 돼서 국지전이라도 벌어진다. 제일 먼저 도망갈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고요. 재산 해외로 다 빼돌릴 겁니다. 제발 좀 안 그랬으면 좋겠는데 네. 진짜 그 못된 개버릇 지금까지는 나오면 못 주고 있는 거죠. 원색적인 표현 드디어 나왔습니다. 군대 갔다 온 남성인데 제가 공감 못하는 이야기를 하실까 봐.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또 주목이 됐던 게 북한이 이번에 유엔 총회 7년 만에 고위급 인사를 파견을 했습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안 그래도 김정은 북한 이제 국무위원장이 미국 트럼프 대통령에 대해서 유화적인 이제 메시지를 내기도 했고, 그래서 이제 물밑 교섭에 들어간 거 아니냐라고 하는 해석이 나왔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연설하는 내용에서는 북한을 언급하지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북한이 어쨌든 트럼프의 손짓을 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핵화 포기는 절대 못한다라고 하는 전제를 걸었기 때문에 이것과 관련해서 서로 이제 북미 대화를 하기 위한 기싸움 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이제 분석이 나오기도 했는데, 그래서 궁금한 게 사실은 계속 북한이 저렇게 손짓을 하기도 하고 트럼프도 김정은과 만날 수 있다라고 하고 하기 때문에 이번에 경주에서 열린 에이펙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왔을 때 과연 뭐 판문점이나 어디에서라도 김정은 국무위원장을 만날 수 있을 것이냐 이거에 대한 전망들이 사그러들었다가 다시 또 올라가는 상황이긴 하더라고요. 이건 좀 어떻게 생각해 계세요? 그러니까 이 국제 정치 분석할 때 거꾸로 보시면 돼요. 트럼프가 유엔 연설에서 아무 얘기 안 했죠. 지금 뭔가 있는 겁니다. 그렇죠. 진행되고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말을 안 하고 있는 거라고 보시면 네. 되고요. 자, 북한하고 미국하고 다시 대화를 할 수밖에 없는 게 북한은 지금 경제 제재를 해제하고 경제 쪽으로 이제 잘 인민들을 잘 살게 해줘야 정권을 유지할 수 있죠. 자, 트럼프 대통령의 꿈이 뭐죠? 노벨 평화상입니다. 이 한반도 문제, 북한하고 뭐 한반도에서 중요한 뭐 비핵화 관련한 점진적인 협상 결과 내놓으면 노벨 평화상 실제로 받을 가능성이 높아요. 네. 이제 그걸 정확히 알고 이재명 대통령이 내가 페이스메이커 해주겠다. 뭐 그런 얘기를 한 거고요. 사실 문재인 대통령 때도 이제 그랬었는데 그때 우리가 이제 실패 경험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그때보다 우리가 더 잘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지금 분위기는 전체적으로 나쁘지 않다. 그러니까 이 수면 위에서 어떤 장면이 벌어지는가만 보지 마시고요. 네. 큰 맥락으로 보면 이제 뭔가 진행되고 있다. 좀 기대를 가지셔도 될 것 같습니다. 오히려 북한 얘기를 하지 않은 게 긴장 관계가 아니라 오히려 뭔가 얘기가 이루어질 수 있는 거다. 저도 트럼프 대통령의 기질상 뭔가 좀 더 드라마틱하게 만들려고 할 거기 때문에 네.
발언을 안 했을 경우에 나오는 온갖 나올 수 추측들. 있는 그러니까 뭐지 부정적으로 튕기나 뭐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11월 달에 좀 예상 외에 그게 벌어질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하면서 근데 이런 문제에 있어서 저는 오히려 가장 경계해야 될 부분들이 네. 뭔가 되겠지. 빨리. 양쪽에서 저렇게 원하니까. 네. 김정은 위원장이 우리는 배제하지만 저렇게 유화적인 제스처를 계속 취하고 있으니까 금방 무엇인가 되겠지. 되겠지. 기대 이런 것들 때문에 네. 외교는 보니까 뭐 저는 잘 모르지만 저는 득점을 계속해서 하려고 하는 영역이 아니더라고요. 네. 실점하지 않고 감점 당하지 않는 게 더 그런 관리가 이건 나라 전체의 안보와 평화가 걸린 문제이기 때문에 네. 그래서 저는 기대감은 물론 갖고 있대 어떠한 여한 방식으로든지 간에 원래 안 될 거였는데 기대감을 가지면 실망하게 되는 거지 않습니까 이게. 네. 그래서 APEC 그 자체의 성공 그리고 그 속에서 우리의 의제들을 어떻게 잘 드러낼 것인가에 대해서 오히려 중심을 좀 맞추어야지 네. 뭔가 획기적인 무언가가 있을 거다라는 기대 심리나 이 의제가 너무 크게 좀 부각되지는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네. 생각. 지금 예를 들어 보세요. 11월 달에 지금 아무 일도 없이 그냥 지나가면 형편없네 이렇게 나오게 될 거란 말입니다. 지금도 기대감을 갖지 말자. 묘한 기대감들이 지금 이게 형성이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그래서 저는 대통령실도 그렇고 당도 그렇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 가지고는 안 될 수 있다라는 가능성을 더 전제로 하는 게 훨씬 좋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서 물밑으로는 노력을 하되 열심히 해야죠. 네. 예. 네, 백조가 물 위에 고요히 떠 있지만 밑에서 갈퀴질을 열심히 하는 거하고 마찬가지입니다. 네. 일단 밖으로 비칠 때는 우아한 백조처럼 보여야 되지만 물 밑에서 뭔가 열심히 해야 되는 거고요. 지금 이재명 대통령, 이재명 정부 외교안보 굉장히 강팀이에요. 네. 그런 면에서는 좀 신뢰를 해주셔도 되고요. 다행인 게 우리도 사실 북한 그 남북 정상회담도 여러 차례 했고 북한 핵실험 이것 때문에 참 여러 가지 속상한 일도 많았지만 또 산전수전 많이 겪었어요. 갑자기 뭐 북한하고 미국하고 뭐 방코 델타시아 뭐 이런 것 때문에 다 됐다 깨지는 것도 봤고 네. 하노이 노딜도 봤고 네. 그래서 우리도 웬만해서 놀라지 않습니다. 그러네요. 그 아까 장모님이 얘기해 주신 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예요. 제가 아까 드렸던 말씀은 뭔가 트럼프가 아무 얘기 안 했으니까 관심 없는 거 아니야? 이렇게 지나친 비관도 그렇죠. 안 된다. 맞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드린 말씀이고요. 지나친 차분하게. 기관도 안 되고 네. 지나친 차분하게 희망도 했고요. 아니고 예. 차분하게 가자. 근데 알겠습니다. 저는 조건이 좋은 게 나중에 어디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저희 오늘 정기조사를 발표했는데 네. 어제 그제 이렇게 1000샘플 정도 했습니다. 그래서 외교부터 유엔 총회도 있고 해서 그걸 중심으로 좀 했었는데 네. 사실 트럼프 행정부가 지금 압박 수위가 간단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나라에 대해서 그 전문직들 비자 뭐 갑자기 100배 올리려고 물론 전 세계에 다 해당되는 거지만은 그다음에 3,500억 그 투자에 대해 가지고 현금으로 투자하라고 네, 이렇게 달라고 압박을 하고 하고. 있고 자, 이러한 통상 압박에 대해서 이재명 정부가 어떻게 대처해야 될 거라고 생각하느냐 하니까 물론 표현상에 약간 좀 바이어스가 붙을 수는 있지만 국익을 지키기 위해 당당히 협상해야 된다가 61%, 미국과의 관계 유지를 위해 조속히 합의해야 된다가 25.5%입니다. 차이가 꽤 많이 나네요. 생각보다 많이 나거든요. 네. 그리고 시진핑이 에이펙 오는 것부터 시작해서 중국이 지금 적극적으로 움직이고 있다. 그럼 중국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해야 네. 된다고 생각하냐 하니까 국익을 위해 그러니까 유연하게 관계를 유지해야 한다는 응답이 60.5%, 네. 미국과의 관계를 고려해 거리를 두어야 한다는 응답이 29.0%. 이것도 굉장히 차이가 근데 저는 그 세대별로 봤을 때 중국에 대한 좀 혐오의 정서가 20대가 좀 크다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네. 여러 가지 중에. 보니까 20대에서도 유연하게 잘 해야 된다가 43.4%가 나오고 좀 거리 두자 이게 41% 정도가 나오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전반적으로 아주 상식적으로 국민들은 판단하는 거지 않습니까? 이익을 위해서 미국하고 관계가 틀어지면 안 되겠지만 미국 그래도 너무하네. 이 부분이 저는 이재명 있다. 정부가 네. 외교를 하는 데 있어 가지고 되게 좀 참고하고 좀 유용하게 쓸 수 있는 여론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네. 이 부분을 정부에서 좀 참고를 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네, 맞습니다. 지금 뭐 외교가 특히 에이펙에서 미중 정상회담을 하기로 결정이 되면서 거의 전 세계가 주목하는 에이펙이 될 것 같아요. 경주에서 열리는 게. 그래서 그때 이제 또 우리나라가 어떤 역할을 하는지 좀 지켜보면서 다음 이슈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김건희 씨가 법정에 이제 피고인석에 들어와서 앉는 모습이 전 생중계가 됐습니다. 일단 김건희 씨 측에서는 재판 공개 막아달라 이렇게 요청을 했는데 법원에서는 결국 이제 촬영을 허가했는데 왜 법원에서 촬영을 허가했을까? 그게 좀 궁금하고 그다음에 오늘 보니까 사복, 양복 같은 거에 바지, 그다음에 머리 묶고 화장기 없는 모습에 마스크를 쓰고 나왔더라고요. 이 모습 어떻게 보셨는지? 지금 사법개혁이나 이런 그 과제, 사법부 입장에서는 지금 엄청난 파고 속에 지금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네. 여론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윤석열 전 대통령 재판을 한번 비공개로 이렇게 했다가 네. 되게 엄청난 역풍을 맞았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여러 가지 사례들, 그리고 현재의 정서, 그다음에 사법개혁이라고 하는 국민적인 요구 속에서 국민들의 요구에 부합해야 된다라는 것들 때문에 저는 결정을 했다고 생각하는데 네. 저는 근데 사실은 그렇습니다. 공개해야 되는 게 꼭 해야 되냐. 이게 저는 국민들의 내란 척결에 대한 요구는 참 뜨거워야 되지만 네. 수사나 법적인 진행 부분들은 대단히 차갑고 신속하게 진행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근데 나왔을 때 비추어지는 모습들이 두 가지를 저는 감정을 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되게 혐오스러운 감정과 네. 그쪽에 이입된 사람들은 되게 더 안쓰러운 큰 감정. 분노나 이게 생길 거라고요. 네. 이렇게 이 객관적인 내란과 그 나라의 권력을 흔들어 놓은 부분들을 냉정하게 보는 데 있어서 저는 감정적인 요소는 좀 배제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사실은 듭니다. 그 모습 자체가 이제 감정적인. 다행히 마스크 좀 큰 거 쓰고 와서 네, 이게 표가 좀 안 가려다니다. 나서 그런데 전 윤석열 전 대통령도 그렇고 이전에 그 자세와 다른 걸 거라고요. 그게 주는 사람들에게 일시적인 현혹 이런 부분들조차도 저는 방지해야 된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배제했으면 좋겠다. 팩트 감정적인. 중심으로 냉정하게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저는 바람이 있더라고요. 네, 알겠습니다. 어떻게 지켜보셨어요? 그래서 안경, 뿔테 안경 쓰고 네. 마스크 쓰고 화장은 못했겠죠. 구치소에 있으니까. 네. 근데 다행히 좀 이렇게 건강에 큰 문제가 없는 것 네, 같더라고요. 네. 그리고 재판부에서 언론에 촬영을 허가한 시간이 그렇게 길지는 않습니다. 네. 그 정도는 공개하는 게 맞겠다. 워낙 그 국민적 관심사가 크기 때문에 네. 그런 거고. 제가 전에도 호칭 문제 말씀을 드릴 때 말씀을 드렸는데 저는 그냥 김건희 여사라고 계속 네. 할게요. 잊지 말자 윤석열, 잊지 말자 김건희 이것 때문에. 어쨌든 김건희 여사로서는 공개되는 게 싫었겠지요. 당연히. 네. 당연히. 근데 이거는 재판부에서 결정을 잘한 것 같아요. 앞으로 또 이제 어떻게 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일단 김건희 여사를 좋아하든 싫어하든 궁금하거든요. 혹시 어디 병색이 완연하거나 체중이 엄청나게 빠졌다는데 진짜 그런가? 근데 오늘 그 짧은 시간이지만 이 장면을 본 사람들은 큰 문제는 없구나. 앞으로 재판 잘 받겠구나. 네. 이렇게 생각을 했을 겁니다. 네. 그래서 여러 가지 측면에서 오늘 재판부 결정은 굉장히 적절했던 것 같습니다. 적절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윤석열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내란 재판을 계속 불출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는 26일 열리는 재판에는 출석한다 이렇게 밝혔는데 이 재판은 이제 내란 재판과 별개의 재판이고 특수 공무집행 방해 등등등에 대한 이제 새로운 재판입니다. 근데 물론 이제 처음 재판을 시작할 때 무조건 이제 참석해야 되기 때문에 법적으로 이제 참석을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중요한 거는 이 재판부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이 신청한 보석 신청에 대해서 심리를 하거든요. 자, 윤석열 전 대통령이 이제 보석 신청을 했는데 과연 이게 받아들여질 수 있을까요? 어떻게 보세요? 그럴 리가 있나요? 말도 안 되는 질문이라는 이 느낌으로. 네, 그러게요. 근데 좀 기본적으로 좀 사람이 약간 좀 거시기한 표현으로 좀 얌체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네. 재판 안 나오면서 보석은 풀어달라고 나와서 뭔가 얘기하겠다. 그 얄미워서라도 재판부가 보석 안 받아들일 것 풀어주면 같습니다. 나 재판 나갈게 약간 이런 식이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말이 돼요 지금? 아니 그동안 재판에 성실히 참여를 한 사람이 내 사실 그동안 열심히 했는데 몸이 아파서 도저히 안 되겠다. 좀 보석으로 풀어주십시오. 그러면 일말에 동정의 여지라도 있죠. 지금까지 한 짓이 뭐예요? 거기서 속옷바람에 막 나 몸 나간다 이렇게 해놓고 지금 저 갑자기 보석 풀어달라? 부끄러움이 없죠. 이게 암체라고 표현밖에 안 들고 이건 어느
아무리 꼴통 보수 재판부가 결정을 해도 이거 보석 못 내줄 겁니다. 이 얌체라는 표현이 좀 수위가 낮은 것 같긴 합니다. 더 센 수위가 있을 것 같긴 한데 그러니까요. 그 정도로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정도로 원색적이지 않습니다. 그 정도로 자제하겠습니다. 네. 저는 석방시켜주면 사법개혁 그냥 갑니다. 와, 만약 이걸 석방시켜준다면 이건 정말 깊은 뜻을 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면 재판부가 우리 사법개혁 해야 된다는 의지를 가지고 풀어주는구나. 우리가 어디까지 가는지 한번 보세요. 이게 아니라면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근데 이번에 나오는 거는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얌체 같은 처세이기도 하고 또 하나는 저는 약간 우려가 되는 게 최근의 모습을 못 봤기 때문에 그리고 원래 좀 많이 먹고 그다음에 술 뭐 이렇게 했던 사람이 고립된 공간에 그리고 이번 여름 더운 여름에 일체 드러내지 않으면서 좀 지났잖아요. 그래서 되게 초췌한 모습으로 나타나서 그걸 좀 이게 소구하려고 하는 하나의 방법들도 있지 않을까 싶어서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상황이 되건 간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법부가 지금 절벽 앞에 서 있습니다. 물론 이런 모든 상황과 상관없이 냉정하게 법과 원칙에 따라 해야 되겠지만 국민 여론 그 대통령 이야기했던 것처럼 국민 여론을 더 훨씬 뛰어넘는 그런 법적인 판단이라는 게 있을 수 있겠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뭐 보석은 불가하죠. 혹시 아프면 병원에 가서 치료받으면 돼요. 네, 치료받고 다시 그냥 구치소로 들어가면 됩니다. 그렇습니다. 보석으로 풀어줄 일은 아닙니다. 냉정한 판단이 필요합니다. 아프다가도 저 톤으로 말씀을 드리면 벌떡 일어나게. 알겠습니다. 이번에는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얘기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어제 사실은 한동훈 대표의 공판전 증인신문이 있었습니다. 법원에서도 나와라 이렇게 했는데 아예 이제 법원에서 출석하라는 명령서를 받지를 않으면서 불출석을 했고 그래서 법원에서는 그러면 10월 2일에 다시 나와라 이렇게 통보를 한 상황인데 물론 그것도 뭐 서류를 받을지 안 받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리고 지금 한동훈 전 대표는 지난 22일부터 거제를 시작으로 열흘간의 전국 투어를 시작한다라고 밝혔는데 그러니까 사실 한동훈 전 대표 입장에서는 나 이미 책에 다 썼고 언론 인터뷰에서 다 밝혔어. 나한테 더 이상 나올 말이 없어라고 주장을 하지만 일각에서는 뭐 한동훈 대표가 뭐 이제 목숨이 위험하다는 전화를 받았는데 그걸 누구한테 받은 건지 사실은 책이나 인터뷰에서 밝히지 않은 수많은 것들을 물어볼 수밖에 없겠다. 뭐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 한동훈 대표가 굳이 이렇게 미꾸라지처럼 좀 빠져나가는 이유 뭐라고 보고 계세요? 글쎄 뭐 잘 이해가 안 가요. 이유보다 이래도 되나 싶어요. 평생 검사하고 법무부 장관 한 사람이 법원에서 나오려는데 안 나와? 네. 그래놓고 무슨 법치주의가 자기 가치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뭐 지금 왜 이러는지 이유는 제가 잘 모르겠어요. 하여튼 말도 안 되는 짓을 하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또 지방 돌아다니는 거는 오히려 이해가 좀 됩니다. 서울에서 별로 할 일이 없으니까. 서울의 중앙무대, 정치 중앙무대에서 공간이 지금 없거든요. 지금 이제 국민의힘 내부 사정을 좀 아는 분한테 들은 얘기인데, 처음엔 대표 전당대회 총선 패배한 다음에 전당대회에서 대표에 당선될 때 한 60% 정도 당원들이 지지를 받았다고 해요. 그다음에 뭐 대선 후보 선출 전당대회 이런 거 할 때 거의 한 40% 정도 받았다고 하고요. 근데 이번에 본인은 출마를 안 했지만 지원을 해준 게 이제 조경태, 안철수 이 두 분인데 그거 합치면 한 20% 된다고 합니다. 굉장히 많이 떨어졌네요. 그래서 몇 달 사이에 60에서 40으로 20. 이게 다시 올라갈 가능성이 현재로서는 별로 없다고 합니다. 국민의힘 당원들도 아무리 봐도 저 한동훈 대표 안 되겠어 지금 이러고 있다고 해요. 그러니까 본인으로서 이제 뭐 굉장히 좀 답답한 상황이고 그렇다고 아예 잊혀질 수는 없고 그러니까 뭔가 이슈가 생기면 말은 하는데 말은 잘 안 되고 서울에서 할 일은 없고 그러니까 뭔가 이제 지방에 좀 돌아다니면서 뭘 하고 싶고 뭐 좀 이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뭔가 좀 잘못 짚고 있는 것 같다 그런데 뭐 이런 말씀이셨어요? 어떻게? 전 모르겠습니다. 장동혁 지도부하고 교감이 좀 있을 수도 있을 것 같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정치적으로 이렇게 납득이 사실 안 되는 판인데 근데 지금 만약 이렇게 한다라는 거는 뭐냐면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이미 리더십이 너무나 큰 상처를 받았기 때문에 내부에서 뭔가 세력화를 독자적인 힘으로 깃발을 들기에도 어려운 상황이고 그렇다면 더더군다나 뚝 뜯어서 나갈 수 있는 힘은 안 되는 상황인데 정치를 안 할 수 없는 거잖아요. 이미 물러설 수 없는 상황이 돼버렸기 때문에 그러면 결국 할 수 있는 건 뭐냐면 국민의 힘에 도움이 되는 수단으로서 연장하는 방법밖에 없을 것 같은데 지금 현재로서는 만약에 이게 나간다 이러면 거기서는 이제 더 이상 돌아설 수 없는 길로 가는 거고 그리고
만나면서 지역에서 사람들하고의 반응들, 위무하는 과정들을 거쳐가지고, 네,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선거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예외성이 제일 큰 힘이거든요. 네. 내년 지방선거, 그때 보궐선거 같은 게 같이 국회의원 선거에 있을 때 장동 지도부에서 여러 다른 공천에서 예를 들어서 한동훈 이게 뭔가 공천, 약간 좀 장점이 되는 공천을 한다. 네. 이건 생각하지 못했던 예외적인 상황들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그런 부분들이 아니라면 그걸 노리고. 사실은 납득이 잘 안 되기도 하고요. 네. 게다가 전 사람들 만나러 돌아다닌다는 것 자체가 네. 정치권하고 또 거리를 두겠다라는 것 같아요. 보니까 막 이게 정쟁에서도 최초에 정치 들어왔을 때 언어가 정치인과 다르다라는 평가를 많이 받았었잖아요. 여의도 사투리 쓰지 않겠다. 그렇죠. 행보도 좀 다르게 가고. 네. 근데 그 초심을 너무 빨리 잊더니 네. 이제는 너무 뒤늦게 그걸 다시 다시 돌이키려고 돌아간다. 하는 것 같아서 너무 늦었다. 이럴 때마다 소환해서 죄송한데 그 정치인 안철수 그분의 행보를 이해를 못할 때가 좀 많지 않습니까? 네. 이렇게. 그렇게 가는 것 같아요. 좀 비슷하게 간다. 예, 그렇게 가는 것 같아요. 별로 좋은 길 같아 보이시는군요. 네, 그러니까 이게 이 엘리트주의자들이 정치를 하면 안 되는 사례가 여러 명이 있습니다. 뭐 그 얘기를 다 하진 않겠는데 이 대표적으로 그런 경우 같아요. 아, 이 사람 엘리트주의자구나라는 걸 국민의힘 오래된 당원들이 이제 알기 시작했다 이런 표현을 하더라고요. 그 말이 일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도 자기 상황에 대해서 납득이 안 될 거예요, 아마. 그렇습니다. 막 자기 억울하고. 객관화가 안 되는 그러니까 안 거예요. 되는 거죠. 자기 객관화가 안 된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냥 오판하고 있기 때문에 나를 보면은 다시 나를 신뢰하게 될 거야라는 막연함이 있는 것 같기도 하고. 근데 그 정도는 아니라면 오히려 저는 앞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여러 가지 좀 포석 속에 있을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은 들고요. 네. 저는 개인적으로는 한동훈 전 대표가 오늘 이제 라디오에 나와가지고 인터뷰를 하던데 특검이 언론 플레이를 한다. 왜 자꾸 나만 그렇게 부르려고 하냐라고 얘기를 하던데, 그러니까 사실 이거는 특검이 요청을 했지만 법원에서 나오라고 한 거기 때문에 사실 특검의 선택일 뿐이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해명을 할지 그게 좀 궁금하긴 했습니다. 그건 뭐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이 한동훈 대표가 이른바 윤석열 사단의 핵심이었죠. 윤석열 사단에서 제일 잘한 게 뭔지 아세요? 언론 플레이입니다. 네. 이 한동훈 검사가 기자들하고 굉장히 친했어요. 네, 검사 때. 그랬었죠. 우리 신문 법조 기자들 중에서도 친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기자들한테 골고루 뭔가 팩트를 하나씩 나눠줘요. 그래서 여론 지형을 통해서 수사 아직 끝나지도 않았는데 완전 악당으로 만들어 놓고 그다음에 잡아놓습니다. 영장 기각하면 재청구합니다. 뭐 그런 사람이에요. 근데 지금 누가 누구를 보고 무슨 언론 플레이를 한다는 게 지금 제가 납득이 안 되더라고요. 아니, 그 말 그 자체가. 출연했던 데서 정치는 국민을 가르칠 때가 아니라 경청할 때 뭐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지역으로 다니겠다 이야기를 네. 했더라고요. 이 지금 내란 세력 척결이라는 국민들 소리를 아예 귀를 닫고 안 듣고 있는 상황인데 네. 본인은 물론 그걸 막으려고 했었다라는 피해의식과 억울함이 있겠지만 생각보다 정치 생명이 되게 빨리 끝나는구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니 그게 아니고 할 말이 없으니까 지금 할 말이 없어서. 듣겠다는 거예요. 할 말이 없기 때문에 네, 듣는 지금- 거라도 해야 되는 상황이다. 그러니까 지금 한동훈 대표가 무슨 말을 할 수 있죠 지금? 뭐 그렇죠. 지난번 전당대회 때 뭐 나와서 장렬하게 뭐 맞습니다. 해서 졌다 그러면 할 말이 있는데 그땐 뭐 아무것도 안 해놓고 입을 걷어차고 있을 겁니다. 이불 케이크. 왜 안 나갔지? 그래서 지금 우리가 사실 한동훈 대표 얘기를 이렇게 길게 하는 것도 좀 예의가 아닌데 시청자에 대한 예, 예의를 그러네요. 예, 지키기 예의가 위해서 아닙니다. 다른 그래서 이슈로 당분간은 넘어가도록 약간 관심을 좀 접어주시고 예. 알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다 빼면 누구 이야기가 이 얘기도 사실은서 이제 지금 이제 다음에 할 얘기를 또 그렇게 빠질 유쾌한 사람 얘기는 아니에요. 또 빠질 사람 한 사람 나오는 거 아니에요? 지금 이제 국회 법사위에서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조희대 대법원장 청문회를 개최하는 안이 통과가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 30일 청문회가 열리는데 이게 오늘 아침에 보도를 보니까 그러니까 지도부, 원내 지도부, 당 지도부와 전혀 상의하지 않고 기습적으로 법사위 내에서 결정을 한 것이다. 그래서 지도부와 사전 보고 이게 이렇게 엄청난 하나의 정책 방향이기 때문에 이거는 논의했어야 되는 거 아니냐. 지도부와 예를 들어서
뭐 소통이 부재한 거 아니냐, 리더십에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이제 비판들이 꽤 많이 제기가 됐는데 이거에 대해서 오늘 정청래 민주당 대표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마치 많은 언론에서 이견이나 갈등이 있는 것처럼 보도를 했는데 그게 아니다. 그냥 뭐 내가 얘기한 거는 법사위에 얘기한 건 일정을 좀 공유하자 그런 차원이었지. 뭐 이렇게 이거에 대해서 조 대법원장에서 공세를 하지 말라던가 이런 거 아니고 이제 청문회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언론에서는 이간질하고 갈라치기 한데 꿈 깨라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자, 이게 근데 과연 법사위에서 이 청문회 대법원장 청문회를 개최를 하면서 지도부랑 상의를 안 한다는 게 과연 말이 되는 것인지 어떻게 보고 계세요? 글쎄요, 말을 사전에 의논을 했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네. 안 한 건 잘못됐고요. 물론 이게 법사위 소속 국회의원, 민주당 소속 국회의원들의 권한이기는 해요. 네. 또 국회의원 개개인이 헌법기관이니까. 그런데 이게 정당을 이루고 이런 정무적 판단도 좀 공유하고 또 대법원장을 청문회에 부른다 이런 정도 사안이면 민주당 나름대로 어떤 전략, 전술, 이른바 빅픽처 뭐 네. 이런 게 좀 있어야 되는 건데 그거 없이 법사위에서 하고 그 다음 날 이제 기자들이 김병기 원내대표 하고 정청래 대표 또 그 이제 뭐 부대표들 네. 다 있으니까 바짝 붙어서 물어봤는데 의외로 순순히 우리 잘 몰랐다고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추후에 통보받았다. 예, 그걸 보고 어쨌든 현장에 있는 정치부 기자들의 평가는 이게 진짜 좀 심하게 표현하면 이 콩가루 집안이구나. 네. 무슨 큰 그림이 있어서 뭘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그냥 이 각각 뭐 대표대로 지금 대표하고 원내대표도 약간 뭐 의견이 네. 다른 경우가 노출됐는데 또 법사위는 또 따로 노는구나. 그래서 이 좀 문제가 있다. 거기에 대해서는 되게 공감들을 하는 것 같습니다. 네. 당연히 협의해야죠. 그게 큰 건데. 그리고 국감을 하든지 상임위를 하든지 그 전에 의원들끼리도 의제를 이렇게 서로 나누고 발언의 수준들을 조정하고 제가 국회에 있을 때는 그랬었습니다. 네. 보좌관으로 있을 때는 어디에서 어떤 아이템을 하는지에 대해서도 서로 이렇게 나누고 그러면 당연히 그중에 중요한 아이템에 대해서는 당 지도부하고 이야기하고 그게 원활하게 공유가 안 된다는 것도 문제인데 저는 더 큰 문제가 아까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지도부가 몰랐다는 사실을 네. 모 의원 발로 나오는 게 아니고 실명이 거론된 당직을 맡고 있는 분 네. 입에서 나온 겁니다. 원내대변인 입에서 나왔죠. 저번에 원내대표 당대표하고 뭔가 문제가 있다라는 게 누구 입에서 나왔냐면 원내대표 입에서 나왔어요. 네. 그러니까 그 말은 뭐냐면 모르면 짜증나잖아요. 모르면 짜증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소통이 안 될 수도 있어요. 이게 잘 되면 더 좋지만. 네. 근데 이게 당이라는 건 내부에 있어서의 문제가 외부로 나갈 때 극도로 관리해내는 이 위기 관리 능력이 오히려 가장 중요한 상황인데 그게 지금 잘 안 되고 있구나. 이게 일이 터졌을 때 어떻게 해결하느냐. 그렇죠. 그러면 빨리 뭐 국민들에게는 죄송한 이야기지만 당의 입장에서는 빨리 입을 맞춰야죠. 어떻게 하지? 네. 자, 질문했는데 진짜 몰랐다. 근데 의제가 너무 크다. 그러면은 다 알고 하는 거 아닙니까? 라고 미뤄줘야죠. 네. 그러고 나서 빨리 협의하고 감정은 내부에서 풀고 바깥으로는 혼연일치된 걸 보여줘야죠. 이게 사안이 작은 사안입니까 지금? 사법개혁이라는 전체 큰 거 중에 엄청난 건들을 가지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상황인데 네. 이 위기 관리 능력의 부재 이거는 조율을 잘해야 되고 그리고 이걸 위해서는 정청래 대표께 저는 좀 이게 조언을 드리고 싶은 게 네. 언론이 갈라치기 한다. 이 상황에서는 당내 위기 관리가 안 된 상황에서 리더가 이야기할 때는 자기의 탓으로 돌리는 게 네. 가장 이 문제를 수습하기 좋은 겁니다. 네. 내가 좀 더 조정해야 되겠다. 자기의 과제로 돌리는 게 그걸 누군가 표적을 둔다고 해가지고 이게 해소되는 문제가 아니거든요. 네. 그래서 좀 그런 부분들 뭐 당이 좀 더 혼연일체가 돼서 잘 움직였으면 좋겠다는 바람과 함께 문제가 생겼을 경우에 서로에 대한 그리고 당에 대한 애당심을 갖고 문제를 최소화시킬 수 있는 방향으로 빨리 움직일 수 있는 그런 기민함들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요새 언론은 동네 북이라서요. 오독도 막 하고 갈라치기도 하고 막 이간질도 하고 그런 존재로 지금 등극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일단 어쨌든 뭐 그거와 별개로 법사위에서 이제 청문회를 개최하겠다라고 했는데 이 대법원장이 출석한다라고 하는 걸 두고 이게 상권분립 훼손을 자초하는 거 아니냐 이런 이제 비판이 나오거든요. 근데 이제 정청래 대표 같은 경우에는 어젯밤 페북에
대통령도 갈아치우는 마당에 대법원장이 뭐라고 이렇게 썼고 오늘 이제 최고에서도 국회에 출석하는 게 상권분립의 정신을 실천하는 길이다. 그러니까 대법원장 그다음 나머지 증인들 다 출석해가지고 얘기를 해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 청문회를 개최하는 것 자체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보세요? 참 적절한 조사가 또 있거든요. 아, 그래 어떤 조사인가요? 저희가 케이스와 이번에 포함했던 조사 중에 하나가 조희대 대법원장이 거취를 어떻게 해야 될 거라고 생각하냐를 물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직을 유지해야 한다는 의견이 39.9%, 그다음에 자진 사퇴해야 된다가 29.0%, 네. 국회에서 탄핵해야 된다가 16.4%입니다. 네. 조사 결과 해석할 때 이런 게 참 장난이고 재밌는데 어떻게 되냐면 네. 자 목표의 관점으로 보면 결과의 관점으로 보면 자진 사퇴와 탄핵을 더하면 45.4%입니다. 그러네요. 그리고 직 유지는 39.9%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서고 있잖아요. 네. 근데 과정의 관점으로 보면은요. 직을 유지하거나 자진 사퇴하는 게 68.9%고 네. 탄핵이 16.4%입니다. 이게 뭐냐면 네. 제가 볼 때 이건 물론 해석의 영역이니까 국민들은 조희대 그 대법원장에 대한 문제를 인식하고 있어요. 잘못했다. 사법개혁도 해야 된다. 이 사람은 문제가 있다. 근데 국회에서 나서서 몰아붙이지 마라. 네. 결정할 수 있는 분위기들을 만들고 그 정보들을 제공해 달라는 것까지 저는 딱 가 있다라고 생각이 드는 겁니다. 네. 게다가 여기에 결정적인 역할을 했었던 게 그거지 않습니까? 그 4인 회동에 네. 대해서 아직까지도 실체가 밝혀지지 않고, 그러니까 민주당과 국회가 움직이는 부분들에 대한 불신과 대법원장이 물러나야 되고 잘못이 있다라는 게 두 개가 지금 양립하고 같이 있는 있다. 상황인 거예요. 네.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을 정확하게 국민들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하고 30일 청문회에 들어가 버리면 네. 역풍 맞습니다. 민주당은 분명히. 역풍 근데 물론 대법원장이 직접 출석하진 않을 것 같긴 해요. 않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니 저는 근데 문제는 뭐냐면 명확하게 잘못된 부분들이 있어서 청문회를 구성해서 부르면은 나와야죠. 나오는 게 맞죠. 근데 이게 청문회를 해서 그렇게 해서 사퇴 압박까지 이야기하면서 탄핵까지 이야기하면서 지금 가는 것이 이 전반적인 내란 척결과 사법개혁에 유리하냐? 이건 저는 유리하지 않다. 신중하게 생각해야 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어떻게 보고 계세요? 아까 말씀하신 그 수치를 봐도 일단 조희대 대법원장 지금 바꿔야 된다. 이게 과반이 안 되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그게 뭐 탄핵 소추든 사퇴든 아무튼 교체해야 된다는 게 한 60% 이상 올라간다 그러면 뭐 민심은 그쪽에 있다 하겠는데 그거 합치면 60% 되는 거 아닌가요? 아니, 안 아니요. 됩니다. 합치면 사퇴와 45%. 탄핵이 45.4. 아, 사퇴가 탄핵이 45.4. 그러니까 안 돼요 그렇게. 네. 그러니까 저는 민심이 아직도 아까 말씀하셨듯이 대법원장을 그렇다고 바꿔 이거는 좀 너무 좀 센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궁금한 게 그 민주당을 지지하는 분들 의견이 과연 이제 얼마나 될지 그게 좀 궁금해요. 혹시 지금 찾을 수 있으면 이야기를 쭉 찾아봐 다른 거 하고 주시고요. 계십시오. 예. 지금 오늘 얘기한 KSOA 조사 결과는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 여론조사위원회 예. 홈페이지 참조하시면 되고요. 근데, 이게 참 그 좀 조심해야 돼요. 이를테면 윤석열 대통령 탄핵되고 네. 대통령 선거를 치렀는데도 이재명 대통령이 49% 정도밖에 못 얻고 네. 김문수 41%. 이게 사실 어떻게 보면 놀라운 거 네, 아닙니까? 맞아요. 충격적이죠. 네, 그런 거예요. 그런데 지금 대선 이후에 이재명 대통령 지지하는 여론이 한 60% 되는 거죠. 사실 득표율보다 더 올라간 겁니다. 그건 이른바 중도층 유권자들이 뭐 이왕 대통령 됐으니까 좀 잘했으면 좋겠고 또 잘하네. 예, 이렇게 해서 이제 붙은 게 한 20% 안팎 포인트라고 보면 그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만약에 그분들이 이거 너무하네. 그리고 떠나버리면 40에서 45% 쪽으로 꺼져버리는 거예요. 물론 그래도 굉장히 그 비율이 높은 거긴 하지만 네. 민심은 그렇게 보는 게 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네. 그래도 다수, 어쨌든 과반 정도의 민심이 어디에 가 있는 걸 항상 살펴야 되는데 이 부분이 그래서 좀 무리한 겁니다. 네. 이거는 민주당 의원들도 최근에 그런 얘기를 하는데 네. 정청래 대표 뭐 여러 가지 장점도 있는데 너무 세게 나가니까 네. 이 오만 프레임, 독주 프레임에 걸려들 위험이 있다 이런 네. 얘기들을 민주당 의원들도 해요. 그러니까
뭐 이재명 대통령이 이왕 당선됐으니까 잘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하면서도 혹시라도 저 사람들이 잘난 척한다 그럼 민심은 그걸 싫어하거든요. 근데 지금 이재명 대통령은 그렇게 하지 않고 있는데 지금 네. 추미애 법사위원장이나 정청래 대표는 조금 좀 막 뭐 대법원장 뭐 우리가 대통령도 쫓아냈는데 되게 조마조마하며 되게 위험스럽게 느껴져요. 아니 그 자체가 이게 오만하게 미치지 않아요? 맞습니다. 이건 좀 민심을 잘못 건드리고 있는 것 아닌가 좀 걱정스럽습니다. 그런 말씀. 네, 주신 걸로 하면은 더불어민주당 지지자 쪽에서는 지지층에서는 자진 사퇴해야 된다가 51.2, 탄핵해야 된다가 29.4. 네. 아니, 물론 뭐 당연히 물론 민주당 지지자 그런데 높네요. 말 나와서 보니까 중도층 같은 경우에는 네. 자진 사퇴가 31, 탄핵해야 17.7, 직을 유지해야 된다가 41.2거든요. 네. 그쪽 생각하는 사람들이 다르죠. 많은 맞습니다. 겁니다. 그래서 사법개혁이라는 의제가 되게 엄청난 지지를 가지고 끌고 나갈 수 있는 의제인데 지금 자꾸 실점을 하고 있는 것 같아서 네. 약간 그렇죠 걱정이죠. 예. 그러니까 조희 대법원장한테 문제가 있다는 거를 우리 국민 다수가 알거든요. 네. 알지만 그때 우리가 이제 경악한 게 대선 한 달 앞두고 저 대선 후보에 대해서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하는 걸 보고 네. 그것도 그 전원합의체 부실 심리를 해가지고 네, 야 저거 불행하네. 뭐야 저거 문제가 있네. 그래서 이미 그때 사퇴론이 나왔었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다행히 파기환송심을 맡은 서울고법에서 일단 대선 이후로 미루겠습니다. 그래서 그래 그럼 뭐 일단 대선은 치를 수 있겠구나. 그다음에 대선 끝난 다음에는 저 재임 기간 동안은 재판 안 합니다 하니까 네. 그래 됐다 이러고 넘어갔습니다. 그게 벌써 한 4개월 전이거든요. 근데 지금 왜 갑자기 조희대를 사퇴하라는 건지가 연결고리가 좀 약한 거예요. 네. 그럼 그때부터 민주당에선 계속 줄기차게 조희대 나가라. 네. 이렇게 했어야죠. 가만히 있다가 최근에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괘씸해. 당신 나가야 되겠어. 이게 이제 설득력이 떨어지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민주당 지지층에서는 그래 맞아 조희대 바꿔야 돼 이렇게 생각하지만 이른바 중도층에서는 뭐 좀 이상해. 이게 진짜로 혹시 이 사법부를 어떻게 하려고 이러는 것 아니야라고 의심을 하고 있는 거죠. 약간 좀 조심해야 된다고 봅니다. 네. 그런 측면에서 아까 이제 이재명 대통령과 당이 좀 다르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어제 마침 동아일보에서 기사를 썼는데 이 여당 강성 지지층이 분화됐다 이렇게 분석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의 지지층과 정청래 민주당 대표의 지지층이 지금 갈라져 있다. 그런데 이재명 대통령 지지층은 약간 좀 중도층으로 가는 반면에 정청래 대표 지지층은 좀 더 이제 강하게 간다 이렇게 분석하고 있던데 이 분석은 좀 동의하세요? 어떻게 보세요? 저는 잘 동의 안 해요. 동의 안 하신다. 이건 이제 박찬대 대표하고 이제 정청래 대표하고 그때 이제 당원들이 약간 분열 조짐이 있었고 지금도 박찬대 의원을 지지했던 당원들이 모여 있는 대화방이 있습니다. 이상하게 제가 거기 끌려 들어가 있어요. 뭐 저는 아는 체는 하지 않는데. 지지하시는 건 아니시고요. 아니죠. 이 방송 보고 쫓겨나시는 거 그럴 수 있습니다. 정보만 취득하고 계시는 중. 제가 번외 아닌 게 들어가 있는 방이 많습니다. 물론 이제 정청래 대표 지지하는 당원들 모임 방에도 제가 쓱 들어가 있어요. 네. 뭐 저는 이른바 이제 눈팅만 하는 거죠. 그 정보를 취득해야 되니까. 네. 근데 거기서 의외로 박찬대 의원이 대표를 했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당원들은 정청래 대표에 대한 욕을 무지하게 그렇게 많이 해요, 지금도. 네. 이게 그렇다고 해서 그러면 강성 지지층이 반으로 갈라졌다. 동아일보 기사 저도 유심히 봤는데 네. 일부 그런 조짐이 있긴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민주당 지지층이 갈라졌다 그렇게 보지는 않고요. 이렇게 다른 겁니다. 어차피 이재명 대통령의 성공, 민주당 정권의 성공을 위해서 뭔가 해야 된다. 여기 이 명제에 부정하는 민주당 지지층은 아무도 없어요. 다만 방식이 좀 다른 거죠. 네. 이재명 대통령이 얘기하듯이 야당도 좀 이렇게 협치 이렇게 해가면서 국정에 대한 책임감도 갖고 이렇게 하는 게 결국 이재명 정권, 민주당 정권이 성공하는 길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고 네. 또 한쪽에서는 아니야. 세게 나가야 돼.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 거예요. 당내 노선이 다른 거군요. 사람을 따라가는 게 아니라. 그 약간의 노선 차이가 있을 뿐이지 네. 이게 뭐 지지하는 사람에 따라 분화됐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굉장히 다른 이제 측면이네요. 그러니까 분화 개념이 아니죠. 사실 이재명 대통령 지지의 그 범위가 네. 정청래 대표 지지의 범위보다 넓잖아요. 물론입니다. 예. 대통령이기 때문에 네. 이게
기본적으로 범주가 다르기 때문에 이게 같은 선상에 놓고 지지자들이 이쪽으로 간다, 이쪽으로 간다라고 비교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니에요. 이게 네. 대통령과 이게 현재 당 대표 정치인으로서 뛰는 사람들과의 차이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 대통령께서 대통령으로서 포괄할 수 있는 지지의 범위들, 정책적 수단들을 갖고 있기 때문에 훨씬 많거든요. 기대감도 있기 때문에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여기 안에서 정청래 대표의 지지자들이 이렇게 겹쳐지는 상황이라고 저는 보는데. 네. 지난번에도 이야기했지만 강성 지지층이라는 대상에 대한 잘못된 왜곡된 판단들이 있습니다. 네. 강한 걸, 강경한 걸 좋아하는 지지층이 아니고요. 민주당에 대한 지지가 강한 지지층입니다. 그러니까 민주당에 대한 판단들과 민주당의 선택에 대한 지지들을 보내고 있는 사람인데 네. 거기다가 플러스 뭐냐면은 유튜브나 워낙 많은 정보들이 있기 때문에 당원 개개인이 되게 전략적인 판단을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냥 이렇게 볼 수 없는 게 지난번 당대표 선거할 때 뭐 언론도 그렇지만 많은 언론인들이 박찬대 의원 쪽으로 분명히 다 갈 거다라고 이야기를 했지만은 그 모든 사실은 전반적으로 언론 지형에 있어서는 압도적으로 사실 그런 이야기들이 많이 나왔었어요. 그런데 실제 투표하는 당원들은 전략적으로 그냥 판단을 하는 겁니다. 지금 필요한 거는 정청래 같은 사람. 정청래 같은 사람이 필요하다는 판단 내부에서는 뭐냐면 이재명 정부의 초기 당대표에는 정청래 대표 같은 캐릭터가 맞다라고 판단을 한 거거든요. 그 말은 뭐냐면 그렇기 때문에 어떤 사안에 따라서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다른 판단도 할 수 있는 거예요. 네. 어떤 사안에서는 분화되고 어떤 사안에 있어서는 합쳐지고 지금은 예전처럼 오다 베이스로 내려가는 지지층들의 흐름이 아니기 때문에 그걸 그냥 이게 각각에 대해서 살아있는 생명체로 봐줘야지 그걸 그냥 딱 이렇게 뭉쳐져 있어가지고 동일한 색깔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쪼개지면은 다르고 합쳐지면 같고 이렇게 볼 거는 절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짧게 부연 설명을 드릴게요. 이게 이른바 정치공학적 분석으로 특히 좀 약간 보수 성향 신문에서 그런 게 가끔 보이는데 정청래 대권 꿈이 있다. 네. 그래서 이제 분화가 되는 거다. 예, 그렇지 않습니다. 정청래 대표를 지지하는 사람들이 정청래 대통령으로 만들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네. 지금 장관님 설명하신 게 저도 정확하다고 봅니다. 이재명 정부 민주당 정권의 성공을 위해서 지금은 정청래 대표가 필요하다 이런 거기 때문에 네. 정청래 대표처럼 세게 나와야 한다 이런 거지. 결국 이분들의 그 가장 중요한 가치는 이 민주당의 정권 재창출이다 이렇게 보시는 게 일종의 맞는 겁니다. 도구로 쓴다 이런 거군요. 이 그렇죠. 사람 대통령으로 만들기 위해서가 아니라 네, 그건 지금은 아닙니다. 요 역할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정확히 그런 얘기하면 차원입니다. 정청래 대표 개인 팬덤이 아니에요. 아닌 겁니다. 좀 다른 겁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추나 대전 한번 얘기를 해봐야 추나 되겠는데. 요법 아니에요? 추나 요법은 괜찮은 건데 좋은 건데 추나 대전은 안 좋은 겁니다. 자, 이게 추나 대전은 2차인지 3차인지 모르겠는데 지난 20일 법사위에서 뭐 또 난장판이 벌어졌는데 추미애 위원장이 법사위원장이 뭐 나경원 의원이 막 이제 항의를 하니까 이렇게 하는 것이 윤석열 오빠한테 무슨 도움이 되냐 이렇게 얘기를 했고 국민의힘 송석준 의원이 가을 출자가 아니라 추월 출자다 이러면서 또 난장판이 됐는데 이게 뭐 언론에서 보도하는 걸 보니까 뭐 추미애 위원장 같은 경우에는 경기지사 나가려고 한다. 그리고 나경원 의원도 뭐 국민의힘 쪽에서 경기지사로 조금 밀 수도 있는 거 아니냐. 뭐 그래서 지방선거 전초전 아니냐 뭐 이런 또 분석이 나와요. 나경원을 경기지사로요? 네, 그런 얘기 있습니다. 그런 얘기들이 나온다고 합니다. 당내에서. 서울은 오세훈 시장이 있으니까 네. 경기지사 뭐 경기지사를 뭐 안철수 뭐 의원도 불가능한 있고 거 김원혜 아니죠. 의원도 있고 예, 있지만 가능한- 진짜 아무데나 다 나가는구나. 간사 떨어지신 분인데요. 지금 나가지 거기를. 그러게 예. 어쨌든 그런 얘기가 나오는데 왜 이렇게 추나대전 이렇게 둘이 이렇게 부딪히는 거예요? 어떻게 보세요? 근데 뭐 캐릭터의 차이, 뭐 캐릭터가 제일 큰 영향을 받았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사실 정치적 행위가 선거를 앞두고 선거로부터 자유로운 정치적 행위는 없습니다. 네. 그게 실제로는 그게 그래서 선거에 유리하냐 불리하냐의 문제로 그래서 선거에 유리하고 전체 진영을 살리는 방식으로 가는 거냐 아니면 본인만 유리하고 진영이 죽는 거냐 아니면 네. 본인도 죽고 진영도 다 죽는 거냐 이런 거 가지고 판단하는 거죠. 근데 저는 뭐 흔히 언론에서도 말하지만 민주당 지지층들이 이렇게 강하게 나가는 부분들을 계속해서 선호할 거냐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러다가 지칩니다. 사람들이 지쳐요. 이미 특검이나 이런 저희 조사를 했는데 국정 지지에서 잘 못하는 부분으로 제일 크게 나오는 게 내란 세력 척결이에요. 내란 세력 척결에 대해서 이거는 임의로 판단해 보자면 뭐냐면 보수층에서 그걸 잘 못한다라고 하는 거는 너무 세게 하지 마라 이거 아닙니까? 그렇고요. 중도나 진보 쪽에서 하는 거는 깝깝해 혹은 중도층에 있어서는
어쨌든 해야 되는 건 알겠는데 좀 잘해라. 방향이 좀 틀린 거 아니냐라고 이야기하는 불만들이 있는 거거든요. 불만도 종류가 굉장히 다양하고. 그러니까 그게 뭐겠으면 그게 지쳐가는 거잖아요. 국정 지지도가 이번에 저희가 52.2%가 나왔습니다. 한 2점 몇 프로가 좀 빠졌어요. 떨어지네요. 다른 조사에서도 조금씩 빠졌지 않습니까? 왜 빠졌냐고 하면 저는 두 가지라고 생각하거든요. 기본적으로 미국 관계의 불안정성은 여전히 남아 있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좀 부분들이 있을 거고 또 하나는 뭐냐면 속 시끄럽거든요. 이제 계속 좀 시끄럽고 해야 된다는 건 알겠는데 네. 시끄러운데 대통령이 꼭 그걸 안 했다라는 건 알지만은 대통령 지지도는 여당과 대통령 모두에 대한 평가들을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그런 필요함들이 지금 자꾸 쌓이니까. 잘하고 있는데도 쌓이는 거예요, 네. 자꾸. 이렇게 되면 이렇게 빠지는 지지는 잘 올라오기가 어려워요. 이렇게 빠지는 건 뭐냐면 그냥 감정적으로 빠지는 거거든요. 네. 그냥 이게 습기가 차서 몸이 늘어지는 것처럼 빠지는 거거든요. 어디가 탁 아프면 고치면 되는 건데. 그래서 이재명 정부에 피로감을 주면 안 된다 이제 그래서 오히려 정책적인 성취들을 먼저 처음에 저희 특검할 때 상원님 기자님도 말씀하셨지만은 특검한테 딱 봉을 주고 여기서는 빨리 다른 거 막 하고 너무 틀리면 뭐라 하고 이 정도로 가져야 되는데 너무 혼연일체가 돼서 그런 쪽으로 가고 있는 방향이 좀 늘어지는 것 같아서 지방선거에 추미애 위원장님 개인도 그렇고 민주당이나 이쪽 진영 전체 지방선거 만약에 지면 이재명 정부는 초반에 다리 힘 풀리는 그렇죠. 겁니다. 예, 결론은 그거네요. 추미애 위원장 그만해라. 그런가요? 아, 예. 피로감 더 이상 주지 말아라. 등등 몇 분들. 예. 이재명 대통령을 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러네요. 여기 찐명이 여기 계셨습니다. 이야, 이거 누가 이게 편집해서 내면 안 되는데 요거까지 딱 들어가야 돼요. 네, 어떻게 보세요? 저는 이제 약간 다른 각도에서 좀 속상한 게 있어요. 네. 제가 뭐 페미니스트는 아니지만 저는 이제 여성 정치인들이 지금보다는 좀 더 많아졌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네. 지금 너무 낮아요, 여성 정치인 비율이. 그리고 이제 과거에 남성들이 국회의원들을 대부분 할 때 보면 이제 일종의 마초거든요. 학연, 지연, 뭐 형님, 동생 해가면서 밀어주고 굉장히 우리나라 정치를 나쁘게 하는데 남성들이 많이 기여를 했는데 여성 정치인들이 늘어나면서 많이 합리적으로 바뀝니다. 네. 옛날에 뭐 술집 가서 술 먹고 뭐 사우나 같이 하고 이런 문화가 다 없어졌고요. 그러다 보니까 여성 기자들도 굉장히 많아졌어요. 네. 여성 정치인들은 굉장히 집요합니다. 의제를 하나 딱 물면 절대로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가고 또 굉장히 판단도 합리적으로 잘 해요. 그런데 지금 추미애 위원장 6선이죠. 네. 나경원 의원은 5선인가요? 네. 여야 각각 6선, 5선, 최다선. 근데 이분이 한 분은 이제 법사위원장 하는데 거기다 또 국민의힘에서 간사를 해달라고 보내서 추나 대전을 붙인 겁니다. 네. 저는 나쁜 남자 정치인들의 공작이 아닌가라고 의심이 들어요. 네. 이렇게 해서 센 여성 정치인들, 최다선 의원들끼리 막 싸우면서 진짜 막 추한 모습을 보여주면서 서로 낄낄대는 네. 이게 굉장히 좀 불편해요. 그런 점에서. 네. 그래서 이거는 좀 저 같은 사람도 좀 생각을 하셔가지고 두 분 다 좀 자제를 해주셨으면 좋겠다. 거기에 놀아나지 말아라. 그렇습니다. 지금 저 정치에 진입해야 되는 좋은 여성들 많아요. 정치 지망생들. 그분들이 늘어나는데 도움이 되겠어요? 이게 방해가 되겠어요? 이렇게 되면 이미지가 나빠집니다. 여성 정치인들에 대한. 그래서 그런 부분도 좀 생각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좀 새겨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마케타니 소개하고 마지막 이슈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검증된 상품을 인터넷 최저가보다 저렴하게 판매하고 있는 마케타니 쇼핑몰에서 구수한 누룽지를 준비를 했습니다. 청정, 지리산 자락의 유기농 현미로 만든 현미숨 누룽지는 누구나 편하게 먹을 수 있도록 곱게 분쇄한 후에 커피 믹스처럼 개별 포장으로 담았습니다. 바쁜 아침 간식이 필요할 때, 차 한 잔이 생각날 때 뜨거운 물로 3분이면 완성. 현미라서 더욱 건강한데 가격은 저렴합니다. 추석 선물로 좋은 당일 수확해 살아서 싱싱하게 도착하는 완도 활전복 선물 세트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특대 사이즈 주문하실 경우 서비스 한 마리 더 넣어드립니다. 어디서도 만나기 힘든 가격으로 준비했습니다. 특대 1kg, 증정 한미 포함해서 총 12미가 34,900원, 대 사이즈 1kg은 12미 29,800원으로 무료 배송입니다. 주문 방법은 유튜브 화면 좌측 하단을 클릭하시거나 포털에서 마케타니를 검색하셔서 주문하시면 됩니다. 자, 마지막은 국민의힘 얘기인데 이 지난 주말에 대구에서 국민의힘이 장외 집회를 열었습니다.
그런데 뭐 사실은 주제에 어긋나는 깃발이나 구호는 하지 말아라라는 이제 지침이 내려갔지만 결국 뭐 윤어게인 깃발이 이제 나붙겼고 국민의힘 자체 추산으로는 7만 명 모였는데 경찰 추산으로는 2만 명. 사실은 뭐 그렇게까지 많은 사람들이 모인 것도 아니었고 국민의힘 의원들도 뭐 107명 중에서 한 70여 명 정도만 참석을 했다라는 거고 이번 주말에는 서울에서 장애 집회를 연다고 하는데 벌써부터 이제 불만들이 많습니다. 국민의힘 안에서 이거 꼭 해야 되냐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는데 국민의힘에서 장애 집회 계속 이렇게 하는 거 전략적으로 좀 어떻게 판단하고 계세요? 좀 딱해요. 딱하다. 그게 어쩔 수가 없어서 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네. 지금 원내 전략하고 관계가 있어요. 원내에서 뭘 해봐야 판판이 깨지죠.春화대전도 지금 밀리는 거 아닌가요? 심지어. 네. 워낙 의석수가 모자라기 때문에 안 되는 거고요. 이게 지금 필리버스터 9월 25일부터 들어갈지 안 들어갈지 지금 의총 계속하고 있는데 네. 추석 연휴에 이제 황금 연휴에 필리버스터를 과연 할 수 있을까요? 계속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네. 추석 연휴 반납하고 의원들 다 거기 있어야 돼요. 물론 이제 민주당도 그 중단하려면 이제 그 해야 되고 아니 정치인들이 지역구에서 추석 때 명절 때 인사 다녀야 되고 선거운동도 해야 되고 그거 못 하는 거예요. 이게 불가능합니다. 네. 근데 뭔가를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장애 집회를 하는 겁니다. 울며 겨자 먹기로. 울며 겨자 먹기죠. 그러니까 내부적으로 그런 사정이 있다고 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거 이제 차라리 포기해야 됩니다. 그냥 우리 원내에서 해보려고 했는데 너무 힘들다. 그렇다고 필리버스터를 할 수도 없고 네. 민폐를 끼치기 때문에 그냥 죄송합니다. 저 이번에 그냥 접겠습니다 하고 그냥 우는 모습을 보여주는 게 더 낫지. 이런 식으로 서울역 앞에나 지청 앞 나가서 네. 또 뭔가 한다고요? 이번 일요일 날 숫자도 더 쪼그라들고 욕은 욕대로 먹고 그럴 겁니다. 전혀 좋은 전략이 아니다. 네. 연휴 때 지역에 가기 싫어서 그럴 수도 있습니다. 지역감 욕먹으니까 네. 차라리 서울에 있어야 그 힘들거든요. 필리버스터 지역 다니는 거. 해야겠다. 그 마지막으로 저희 조사에서 보면 그 장애 투쟁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네네. 네, 하니까 오늘 쏙쏙 주제에 맞죠. 그러네요. 네, 아주 좋습니다. 마치 주제를 알고 한 것 같죠. 부적절한 방식이다 49.5%. 그다음에 적절한 방식이다가 35.3%입니다. 근데 더불어민주당 지지도가 42.6% 나왔거든요. 그다음에 국민의힘이 32.5%입니다. 네. 그러니까 물론 약간 올라가죠. 이 방식이 되다 보면 그 당 지지자들은 거의 다 가는 거고, 그다음에 민주당을 지지하지 않는 혹은 국민의힘을 지지하지 않는 사람들 중에 입장을 이렇게 하니까 조금은 올라가는데, 근데 결국은 정당 지지도로 수렴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국민의힘도 알거든요. 확장 그게 아니고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왜 할 수밖에 없냐? 무언가 한다는 걸 보여줘야 된다는 그렇습니다. 거잖아요. 지지층에 대해서 소구할 수 있는 방법이 이거밖에 없는 우리가 상황이기 이거라도 때문에. 지금 하고 있어. 그렇죠. 그러면. 그래서 이 정당 지지도를 올리기 위한 모멘텀을 전혀 만들지 못하는 것이기 때문에 내부에서 되게 이게 심할 겁니다. 이 갈등이. 근데 이게 참 어려운 게 개인이 뭔가 작정을 하고 계획을 세우고 수레바퀴를 굴려도 멈추기가 간단치가 않거든요. 근데 당에서 결정을 했는데 네.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추석 연휴 때 우리 유권자들 만나러 가야 되니까 장애 집회를 할 수는 없는 거거든요. 이거는 어떻게 멈춰야 됩니까? 이건 뭔가가 있어야 네, 되는 명분을 줘야 상황이잖아요. 되는데. 네. 근데 게다가 30일 뭐 청문회 뭐 이런 것부터 시작해서 주요 정치 이슈들 지금처럼 치킨 게임으로 계속해서 달려나가면 여기는 더 못 멈춰요. 네. 저는 이럴 때는 아주 상징적으로 예를 들어서 그 사회의 여야를 떠나서 원로 정치인 그룹들 어르신들 있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저는 지난번에도 그랬던 것처럼 대통령께서 한번 또 외국 나가가지고 여러 가고 또 11월 달에 뭐 에이펙도 있고 네. 중요한 국가적 대사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걸 가지고 면피할 수 있는 좀 명분을 좀 주시는 방식으로 해서 양쪽이 좀 더 좀 자중할 수 있도록 조정하시는 능력들이 필요하지 않겠냐는 생각이 듭니다. 대통령이 또 뭘 중재를 하셔야 되는 건가요? 저는 왜 꼭 대통령 해야 되냐가 아니고 지금 딱 분위기를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멈출 사람은 한 명밖에 없다. 경제적인 부분들에 있어서는 괜찮아지는 게 지금 딱 받치고 있어요. 왜냐하면 경제 회복이 진보 정부에서 지지하는 이유의 첫 번째가 경제 회복을 단 한 번도 지금 놓치고 있지 않다라는 말은 기본적으로 약간의 실용성이나 이런 그 국정 운영에 그게 먹히고 있는 거거든요. 그럼 거기에 외교에서 플러스가 되는 부분들이 있고 내부의 통합을 해내는 역량으로 플러스 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네. 저는 이걸 뭐 그냥 어쩔 수 없이 하는 것이 아니고
국정 운영의 에너지들을 더 많이 만들어내기 위해서 좀 더 많이 개입하고 많이 조정자의 역할들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어쨌든 장애 집회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명분이 필요하다. 예. 지금 상황에서. 그 나오기 싫은 지지자들 그 흡수 고마워할 겁니다. 감사합니다. 속으로는. 피켓 만들다가 안 짜증 납득했어요. 나거든요. 그. 알겠습니다. 자, 오늘 방송 여기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공동포차 매주 화수목밤 9시에 방송하는 거 아시죠? 저희는 내일 밤 9시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